네, 오늘은 한민규님의 신작과 관련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얘기 나누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민규님 책 관련해서 우선 소개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심리학과 9학번 한민입니다. 지금 재야 심리학자라고 소개를 드려야 할지 학교에는 이렇게 딱히 항구적인 직장은 얻지 못했고요. 개인적으로 재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책 쓰고 강의하고 살고 있습니다. 재야의 고수시군요. 그렇죠. 진짜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네. 그동안 이제 책들을 꾸준히 출간하셨잖아요. 이제 사회심리학 중에 문화심리학으로 해서 뭐 계속 블로그나 이런 활동도 좀 하셨고, 이번에 책, 이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 해서 아마 이제 우리 교우님 중에서도 그죠? 좀 꽤 보셨을 것 같아요. 신간이긴 하지만. 책도 궁금한데, 한민 교우님의 대학생활 때 추억담 내지는 잊고 싶은 그런 것들 방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학 생활에서 왜 그렇게 오세요? 편히 하세요. 편히.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입학했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이제 입학하면은 신입생들 선배님들이 밥 한 번씩 사주는 미풍 양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대개 한 학기 정도 이렇게 한 10번 내외 얻어 먹으면 이제 알아서 안 먹고 그러잖아요. 그랬어요 그 시기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95학번입니다. 네. 저는 이제 계속 약속을 잡아서 얻어 먹다 보니까 1년이 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동기들이 아직도 그러고 다니냐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까지 뭐 아무 그 거리낌 없이 잘 사주신 선배님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그분들의 성함을 좀 기억나는 선배님 까주세요.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성함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막연한 감사와 막연한 고마움. 감사. 뭉뚱그려. 주로 제가 이 93 선배님들한테 많이 얻어먹었어요. 정영수 정영수는 그때 안 드셨어요. 식사를. 어디 그 면회가 필요한 곳에 계셨어가지고. 그랬었군요. 아니 정말 이 말이 맞습니다. 군대에 계셨는데 교도시설 영등포 구치소. 진짜 그랬어요? 사라진 경비교도대라고 하는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죠? 부사 선배님들이 형수 형은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지금 교도소에 있어. 아이고 어쩌다가 민주화 운동 약점서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 책 제목이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 있잖아요. 저는 이제 책을 딱 받고 진짜 책 제목 되게 잘 지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이제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은 이제 제가 알던 어떤 친구가 한국은 너무 싫다, 너무 오지랖이 심해서 나는 한국 너무 싫다, 맨날 그렇게 노래를 하던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가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잘 지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년 3월에 그 코로나 이제 막 시작하던 시점에 그 친구가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어떤 과정이 끝날 때쯤이었고 제가 막 이제 걱정이 좀 돼서 연락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때? 그랬더니 선생님 저 차 탈출하듯 한국 왔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고 이제 한 달쯤 후에 만났어요. 그래, 네가 꿈꿔왔던 일본이 어떠냐?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죠. 근데 이 친구가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처음에 되게 좋다고 뭐 중간에 한국 나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역시 뭐 자기가 그리던 일본이다 이랬는데 얘가 막 이렇게 막 학을 떼며 정말 나는 이제 자기 절대 안 갈 거다 그러면서
이제 요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약간은 그 한국인에 있다가도 얘기가 나오겠죠. 오지랖 이런 것들이 너무 싫고 일본인들의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함과 배려, 뭐 아날로그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자기 너무 그런 정서 너무 좋아서 갔는데 그게 한국인이다 보니 본인 스스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런 그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 안에서 한국인이 느끼는 어떤 외로움 혹은 답답함 이런 게 굉장히 많았고 특히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뭐 굉장히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싫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딱 그거를 되게 잘 설명해 준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더 문화심리학자 신이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문화심리학에서는 한국, 일본이 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심리학이 워낙에 좀 보편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문화 차이는 그냥 뭐 차이 정도를 언급을 하고 또 이제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는 그쵸. 되게 개인주의, 집단주의 그 정도 연구들이 주로 많은데요. 이 책은 이제 동양 집단주의 문화권 안에서의 차이를 이제 조명을 한 책이죠.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저희 전공에 이누미야 요시유키 교수님이라고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일본 분이신데 한국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주체성 자기, 대상성 자기라는 개념을 학술적으로 그때 제안을 하셨죠. 주체성 자기, 대상성 자기. 주체성 자기는 나의 영향력을 미치려는 부분입니다. 나에 있어서. 그리고 대상성 자기는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대상으로서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주체성 자기가 한국인이 좀 발달돼 있고, 대상성 자기는 일본인한테 발달돼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연구도 해봤더니 각 나라의 한 30에서 35% 정도가 그 주체성 자기, 대상성 자기가 우세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대상성 자기적인 연구를 해보셨나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양적인 연구를 했을 때 한국 사람 중에는 또 대상성 자기가 한 10여 % 정도는 나왔는데 일본 사람들은 또 그 주체성 자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고요. 어쨌든 그래서 한 그런 부분이 뭔가 두 나라의 그 차이를 구분짓는 중요한 특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게 됐죠. 제 그 결혼한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아내가 일문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공부를 별로 안 했어가지고 연애할 때 맨날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비디오 뭐 그 DVD 이런 걸로 어학 연습을 했어요. 어학 공부를. 언제를 말씀하세요? 결혼 후에 결혼 전이죠. 결혼 전에 2000년대 초반에. 네. 자주 가셨나 봐요. 네, 자주 거의 같은 집에서 주로 이제 많이 지냈죠.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그래서 보다 저도 같이 보게 되잖아요. 또 일본 콘텐츠가 재밌고 하니까 같이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대사가 나오는 장면이 있고 항상 필살기를 쓰고 말이야. 그렇죠. 예. 항상 집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다다이마 그러고 집이 빈집인데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런 궁금증이 이제 쭉 들었는데 그걸 이제 제 그 공부해 왔던 내용으로 설명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꽤 오래 전서부터 그렇죠. 이걸 생각하고 준비하셨군요. 네. 그러다가 그렇게 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러네.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고 질문하고 답을 찾고 하다가 그게 이제 좋은 기회를 맞아서 좀 정리가 돼서 나오게 된 거죠. 그동안에도 이제 많은 이제 책을 저술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저작을 이제 봤는데 그동안의 어떤 저술 관련해서 이게 재미있어요. 근데 그 전에 책 중에는 좀 이렇게 학문적 깊이는 좀 있는데 이렇게 재미는 좀 덜한 것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좀 아주 가볍고 재미있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아우르는 뭐가 있는 거야? 그냥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종합 정리판 아닌가. 근데 깊이를 유지하고 나름의 어떤 일관 흐름이 좀 있거나 중심이 있는데 또 동시에 각각의 섹션별로의 또 주제들이 다 있어서 아 이거는 이거는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만하다. 라는 느낌이 진짜 그런 책이었습니다. 교우님도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으면 보시면 이거 원하시냐 난 너무 전문적이고 일본 나 싫어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목차 정도만 한번 보시면 야 이거 흥미로운 건 맞네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보실만 합니다. 알고 싫어하면 더 싫어할 수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저희 친정어머님이 80이 넘으셨는데 책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오셔서 이 책을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그거 괜찮으셔? 막 이랬더니 야 얘는 또 누구냐? 이제 이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요즘 세상에 내가 세상을 이해하려면 좀 봐야지. 근데 재미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들 재미있게 흥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이 섹션별 주제 이슈들이 예를 들자면 전통적인 일본과 한국 이런 게 아니라 최근에 트렌디한 어떤 그런 주제나 이슈들을 또 가지고 연결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흥미가 있으시나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주제들 중에 이제 저는 이제 책 보면 목차를 일단 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책들은 처음부터 보지만 어떤 책들은 이제 재미있는 것부터 봐야지 이제 이렇게 좀 보는 편인데 이제 떼창 이런 거 딱 보고 재밌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먼저 보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장 답답한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생각하는 게 콘서트 가서 떼창 못하는 거. 또 고대인들은 뭐 있을까요? 고연전 때 이제 응원가 이런 거 같이 못하는 거 이런 거는 그쵸? 아주 역사가 깊은 떼창이잖아요. 사실 그런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한 2번의 콘서트를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래 떼창은 못하는 대신 뭘 준비하는지 아세요? 노래 가사에 맞게 율동과 야광곡 이런 걸로 그거를 팬클럽에서 다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거를 보는 가수는 정말로 감동을 받겠구나. 이제 물론 저는 팬클럽에 가입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가갖고 뭐 하시는 거지? 이제 이런 분위기였긴 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잘 써주신 것 같은데 한국인은 도대체 왜 떼창을 하는 겁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시작해서 복잡하게 가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하고 싶어요. 한국인들이 떼창을 하는 이유는 일단 재밌기 때문이죠. 맞아. 혼자 감상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뭔가를 하는 게 재밌다라는 게 이제 우리 문화에 새겨져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제 전통 극이랄지 전통 공연 예술의 형식을 보면은 한국 문화는 선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대와 관객들의 구별이 없어서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관객석에 들어와가지고 막 말 걸고 연기시키고 또 관객들이 나가서 시키면 또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우러지는 이제 마당놀이 끝날 때 보면은 다 올라와서 춤추잖아요. 그게 이제 한 삼국지 위지 동이전부터 보면 거의 한 2000년 이상 그래 왔던 거죠. 유전자에 있군요. 예. 그리고 노래 양식도 우리 같은 동아리 출신 마침 민요 양식이 이제 매기고 받는다고 그쵸? 하잖아요. 누가 이제 선창을 하면은 떼창으로 후렴을 받습니다. 역시 이건 2000년 더 됐을지도 모르는데 늘 그래 왔던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하면은 같이 그냥 어우러져서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 저도 다른 나라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하지 않겠어? 그렇죠. 그런 공연을 생각이 보러 온 있죠. 사람이 흥이 날 수도 있고 또 그게 호응해 주는 게 당연히 당연해. 거기 네. 공연하는 사람도 흥이 나고 좋을 테니 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이런 거는 뭐 어느 나라 있지 않겠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네. 그래서 뭐 그 퀸 무슨 에이드 공연 보면은 막 떼창 나오고 그쵸. 악그룹들은 다 막 음. 굉장히 열광적으로 떼창을 하는데 일본 공연 실황을 한번 보게 될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수만 명이 있는 예, 스타디움에서 수천 하는 명, 기도 뭐 하는 이렇게 실내 진짜. 그런데 뭐 어. 수천 뭐 수만 명이 있는데 말이 없어. 심지어 가수가 Sing with me 이러는데 어우, 기빠져. 조용히 어. 그리고 몇 명이 따라하는데 얘네들이 평소 해보질 않았으니까 키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 막 거의 뭐 그 음치 수준으로 음치 박치 막 하다가 지들 목소리를 듣고 막 킥킥거리고 그 가수 입장에서 굉장히 김 빠지는 그쵸. 일이죠. 그래서 이 공연만 그런가 하고 또 몇 개 찾아봤더니 많은 공연에서 일본 공연은 이렇게 떼창이 없이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박수를 칩니다. 근데 우리도 박수는 치는데 이제 뭐 온갖 고함과 괴성과 그렇죠. 뭐 박수도 예, 뭐 여러 가지로 우유 주잖아. 빛깔 누구 뭐 온갖 뭐 구호를 다 하기 그쵸. 때문에 굉장히 소리가 크잖아요. 음. 그냥 웅하게 큰 소리인데 걔네들은 박수 소리만 나가지고 박수의 메아리가 들릴 정도로 오. 짝짝짝짝 이런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다른데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다를까 이제 일단은 이제 전통 공연에 대한 부분부터 좀 공부를 했더니 일본도 뭐 그 가부키 끝나고 교겐이라고 조금 교겐? 뒤섞이는 식의 공연이 있기는 합니다. 떠들썩하게. 근데 이제 기본적인 공연은 이제 무대하고 관계가 굉장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경계가 좀 확실히 있나 그래서 보죠. 이제 잘 들어가지도 않고 이쪽에서 이쪽도 안 가고 이쪽에서 이쪽도 잘 안 가는 뭐 전통적인 그런 생각이 문화죠. 그런 게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왔던 것 같고요. 조금 더 심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경계를 허무는 거잖아요. 네. 나와 관객과 감상자와 연희자의 이제 경계를 허물고 저는 거기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이제 창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맛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울림의 맛이 있는. 예. 그래서 제 공연에 내가 관객으로 진짜 대상으로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이 공연을 내 걸로 만들고 싶은 욕구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열광적이고 신나고 하다 보니까 가수나 이런 행위자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늘 공통적으로 나오는 인터뷰 내용이 마치 새로운 세계에서 내가 떠다니는 것 같았다. 그런 얘기가 있죠. 저는 그 한민교우님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천착해서 연구한 주제어 중에 신명. 저는 우리나라에서 신명 전문가로서 불리려도 된다라고 될 정도거든요. 여기도 이제 신명이 관여가 되는 것 같은데 설명 듣다 보니까. 그 새로운 세상에서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이제 신명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제 현대 한국인들이 신명하면은 조금 옛날 거라는 생각이 많으셔서 뭐 판소리, 얼쑤 뭐 이런 것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이런 게 신명입니다. 그렇죠. 내가 뭐 BTS 공연에서 열광적으로 내가 참여하는 거 이게 신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옛날 개념이라는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인에게는 뭔가 함께 어우러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은 욕구 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공연을 하는 사람, 뭐 관객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느 순간에는 서로 얼기설기, 너 나라는 구분이 없이 넘나드는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한 안혜경님이 얘기하신 대로도 이제 그 내 집단이 되게 구분이 명확하고 그거를 일본이 그거를 넘어가기가 되게 어렵고 그게 좀
엄청난 어떤 벽 내지는 어떤 소외감도 느낄 수 있는 국외자인 분들 예. 그런 문화적인 차이들이 분명히 있나 봅니다.